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이번에는 제2의 세계 대공황 어떻게 대비할까? IMF 총재의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상황 발언을 분석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영어 원문 기사를 몇 개 첨부하겠습니다. 원문 기사를 다 읽어드리진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일부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덜 지루해하고 제 방송을 좀 더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럼 IMF 총재 게오르기 에바 게오르기 에바 총재의 발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요. 기사 제목을 먼저 볼게요. IMF 총재는 예상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상을 했냐? 그놈이 1929년 세계 대공황 이래로 최악의 경제 추락을 가져올 거라고요. 엄청나죠? 그때 당시 나라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지금의 주가 하락, 실업률, 부진한 GDP 이런 건 다 애교 수준이겠죠? 앞으로 더 망한다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기사를 한번 필요한 부분만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는 기사 제목과 비슷한 내용이 있죠. 우리는 예상한다. 뭐라고 예상하냐? 최악의 경제 추락이 온다. 세계 대공황 이래로. 기사 제목과 똑같네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IMF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작년에는 10월달에 발표를 했고 올해는 1월달에 한번 발표했고, 그리고 4월달 경제 전망 보고서는 4월 14일,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14일 밤쯤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 릴리즈 할 거다. 업데이트된 세계 경제 전망을.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미리 이분이 예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고했냐? 그놈이 굳건한 성장의 해로 예상되었던 것을 딥 다운턴, 그러니까 깊은 추락으로 어떻게 바꿔놨는지, 얼마나 빨리 바꿔놨는지 그런 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이거 대단한 폭탄 예고죠. 경제 전망 보고서라는 게 지금의 현 상황도 진단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앞으로 올해 어떻게 될 거다,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 10월 달에 발표된 경제 전망 보고서는 세계 경제 전망치를 다 위로 올렸어요.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도 끝났고 우리 이제 좋을 일만 남았다. 그런데 이번 4월달 보고서는 많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미리 밑밥을 엄청 깝니다. 긴장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게 또 나옵니다. 이머징 마켓 이야기가 나와요. 이머징 마켓. 여기는 한국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 들어볼게요. 이머징 마켓과 로우 인컴 네이션, 그러니까 저수익 국가는 어떤 저수익 국가예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리고 아시아 국가 대부분들은 하이 리스크에 처해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면 한국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좀 더 볼게요. 이머징 국가에서 자금 유출이 심하다고 해요.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유출은 100 빌리언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달러죠. 1000억 달러 맞죠? 네, 1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해요. 2달 동안. 그리고 이것은 2008년 위기 때 같은 기간에서 3배 이상이다. 엄청납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지금 전 세계가 망한다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때 대비해서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3배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나라 망하게 생겼네요. 이거 어떡하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게다가 상품 가격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여기서 말한 상품 가격이란 WTI 유가나 그런 있잖아요. 기름 가격.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더블 블로우, 이중 타격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멕시코 같은 나라도 될 수 있겠고 사우디, 러시아 이런 나라들 있죠. 한국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는 요즘에 가격은 굳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날 발표될 경제 전망을 미리 좀 얘기해 줍니다. 2020년은 예외적으로 어려운 해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그놈이 좀 더 죽고 경제가 회복이 되어도 IMF는 예상을 했죠. 2021년에는, 내년에는 부분적인 회복을 할 거다. 완전한 회복은 힘들다. 부분적인 회복만 한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IMF가 준비하고 있죠. 1조 달러를 빌려준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신흥국들 있잖아요. 그놈을 다루는데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지지하기 위한 제공. 영어 어렵네. 어쨌든 신흥국들을 위해서 1조 달러를 이제 빌려준다고 합니다. 아까 자금 유출이 1000억 달러 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좀 더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 이상 1조 달러를 쫙 통 크게 빌려주겠다. 유럽과 미국은 자기 스스로 돈 찍어서 살 수 있지만 신흥국들은 돈을 못 찍잖아요. 그래서 IMF가 1조 달러 통 크게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게오르기 에바 총재의 말대로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걸까? 우리 주식도 망하는 걸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총재의 인터뷰를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실제로 인터뷰에는 선진국도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은 더욱더 타격을 입을 거다. 그리고 2020년은 어려울 게 확실하고 2021년도에 파셜 리커버리, 부분적으로 회복을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조 달러를 대출해줘서 신흥국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더 재미있는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이 그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영어 원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겠지만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죠. 자, 보시죠. 캐피털 아웃플로우죠. 자금 유출. EM은 이머징 마켓, 신흥국입니다. 제목의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1분기 때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기록적이다. 그러나 둔화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둔화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사를 빨간색 부분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의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83빌리언입니다. 대충 830억 달러입니다. 아까 1000억 달러와 조금 비슷하죠? 이것은 아마 집계 시기 차이일 뿐 전체적인 수치,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830억 달러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IIF라는 기관에 따르면 They have started to slow. They는 뭐예요? 그들. 자금 유출이죠. 자금 유출이 둔화되고 있다. 둔화되기 시작했다. 라고 했죠. EM 아시아, 이머징 마켓 아시아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EM이 어디죠? 남미, 남아공 뭐 이런 애 있죠. 이런 애들은 심각한 자금 유출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한국, 중국 이런 데는 자금 유출이 생각보단 적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남미, 터키, 남아공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무서운 남미 같은 애들도 슬로우,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왼쪽은 자금 유출이에요. 세부 항목별로 자금 유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 시간에 따라서요.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 차례 경제 위기 때 자금 유출이 어떻게 되었냐. 왼쪽을 보시면은 자금 유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 되게 둔화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거의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과거 대비 자금 유출이 심한 건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리스크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자금 유출의 속도가 둔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느린 속도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각국 정부가 그놈의 위협에 맞서서 열심히 반응을 하고 있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의 속도가 매우 천천히 느려졌다, 둔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웨이트 앤 씨, 기다려서 보자, 관망하자, 이런 모드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전문가가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흥국 마켓의 베테랑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 했냐? 모두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It's now too late to sell, too early to buy. 무슨 말이야? to 형부, to 동사 원형. 여러분이 생각한 그 형부가 아니에요. 형용사 부사입니다. 너무 형부해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어서 팔 수도 없고 너무 일러서 살 수도 없다. 즉 팔기에는 너무 늦었고 사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겁니다. 되게 애매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는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괜히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리바코바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회복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우리는 믿진 않죠. 뭘 믿지 않냐? 2019년 수준으로 강력하게 회복할 거다. 그 정도는 기대하지 않는다. 느낌이 오시죠?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4가지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유국들의 갈등은 조금 완화됐고, 유럽 경제 위기도 유럽에서 돈 찍으면 될 수 있어요. 이제 남은 건 2개입니다. 그놈은 늘 남아있어요. 아직 그놈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놈은 늘 위험으로 남아있고, 이제 남은 건 신흥국 문제예요. 신흥국 문제는 지금 IMF에서 1조 달러 대출해준다 했잖아요. 물론 그걸로도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다?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다.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달러의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신흥국의 화폐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약해져야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달러의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기사에서 최근 2주간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둔화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과연 진짜로 둔화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유출 둔화를 알 수 있는 게 신흥국의 채권 금리입니다. 자금이 신흥국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신흥국은 이러한 자금을 잡기 위해서 국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나라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자금 유출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금 유출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볼게요. 최근 들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 이건 역시 최근 들어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사가 사실이었습니다.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심한 건 맞지만 최근 들어 많이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1929년도 세계 대공황과 지금의 2020년 그놈 사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은행과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은행과 기업이 멀쩡합니다. 물론 기업들은 파산할 기미가 보이고 실제로 몇몇 셰일가스 기업들은 파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비 은행이 매우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시중은행, 증권사들이 매우 강하게 센터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1929년보다는 상황이 매우 낫습니다.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당시 정책 담당자들은 구조조정과 균형재정만 떠들며 그 이전에 경제 불황처럼 짧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손을 놓았습니다. 대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무사안일한 경제정책 결과로 경제공황 여파가 퍼지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동시에 파국을 맞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근시안적이고 무사안일한 정책과 신념이 낳은 비극이란 주장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대응을 안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겁나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거다. 언제까지 사용하냐? 굳건하게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우리가 자신할 때까지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펼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다시 회수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걱정을 딱 불식시켰습니다. 뭐라고 했냐? 자금 축소와 대출 프로그램의 종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문단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후퇴하기 전에 경제가 정말 견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1929년 세계 대공황과 많이 다르죠.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뭘 사야 할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거주용 부동산 한 채는 필수입니다. 요즘 막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가 아니죠. 이런 기회일 때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실거주용 주택 하나는 꼭 마련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블랙이라는 채널을 만든 초창기부터 집은 한 채 꼭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내가 살 집이니까 내가 사야죠. 다음은 금입니다. 블랙 하면 떠오르는 게 부금이죠. 부동산과 금이에요. 금은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초창기 구독자님들이라면 잘 아시죠? 부금 하면서 부동산과 금을 강조드려왔습니다. 금은 제가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아주 싼 가격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제가 금리 이야기는 잘 안 했죠. 물론 멤버십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전체 영상에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젠 채널의 방향을 팩트체크 위주로 다루고자 해요. 괜히 제가 뭘 사세요, 뭘 파세요. 전문가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최근에 경제 위기 때문에 금이 한번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블랙 사과해라, 사과 방송 찍어라, 금 폭락한다, 너 때문에 손절했다. 그분들은 손절 잘했고 앞으로 새로운 투자를 잘 하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금은 굳건합니다. 지금도 사도 되냐? 그건 몰라요. 그냥 금은 좋다. 금은 달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많이 풀면 풀수록 금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2008년에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2008년 당시에도 금이 4배, 5배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만약 그때와 똑같이 진행이 되면 금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르겠죠. 물론 그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확률에 베팅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금을 일정 부분 자산의 10% 정도 이 정도는 굳건하게 들고 가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물론 권해드리지 사라는 건 아니에요. 다음은 우리가 들고 가야 할 것은 주식이에요. 주식.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주식을 사라는 거냐? 블랙 말이 되냐? 나라 망한다. 제2의 대공황이 온다. 지금 주식 산다는 발언 책임질 수 있냐? 전 당연히 책임 못 지죠. 시장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양봉이 8개, 9개 떠야 그때 공황이 끝났고 그때 우리 주식을 산다. 제가 뭐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지만 양봉이 8개, 9개 뜨면 저 위에 올라가 있겠죠. 그때는 주식을 사야 될 시점이 아닙니다. 왜냐? 제가 블랙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 우리는 과거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블랙 성대모사 업데이트 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경제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2008년도에만 해도 그 과거보다 역대급으로 풀렸어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는 이 직전보다 훨씬 역대급으로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제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망해요. 그래서 주식은 언제 사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항상 바닥에서 사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나? 말씀드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멤버십에서는 매일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 공시가 나오고 5일선을 돌파하는 순간 그때가 바닥이고 데드캣 바운스는 나오지 않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주식을 사신 분은 매우 해피하시겠죠. 그냥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또 데드캣 바운스는 없다라고 실언을 했네요. 증시에 추가적인 악재가 뜨면 데드캣 바운스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기미가 보이면 우리는 주식을 팔고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발표된 뉴스가 내일 발표될 뉴스, 앞으로 발표될 뉴스 이런 것들이 데드캣 바운스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제 초보자분들은 주식할 게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한 채 딱 박아두시고 주식은 대응이 되시고 유연한 사고를 지니신 분들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 주식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바닥에서 샀으면 느긋하게 들고 갈 수 있다.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지금 당장 주식 산다, 뭐 산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지니고 있는 신념대로 그대로 밀고 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